우리가 사회를 처음 나와서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나 월세방인데요.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못 해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전세를 구하게 되는 직장인분들이 전세 사기나 월세 사기에 휘말려 들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주변에서 월세 계약할 때 뭘 조심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분들보다 더 공부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공인중개사분들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나서 계약을 덜컥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 영상만 봐도 전세 사기나 월세 사기에 안 당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니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증금은 시세가보다 낮아야 된다. 내가 전세나 임대 주고 사는 곳의 최악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냈는데 경매에 나와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오면 시세가보다 낮게 낙찰이 되겠죠. 시세가보다 보증금이 높으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보증금을 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시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10에서 20% 정도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내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인데요. 여기 초당동 현대아파트라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여기 시세 실거래가, 그러면 여기 현황들이 막 이렇게 떠요. 여기서 자기가 계약하려고 하는 표형대를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예를 들어 85로 보겠습니다. 자, 국민평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가가 26년 1월에 2억, 그리고 24년 6월에 2억. 2억 정도 되나? 그리고 비슷한 평수인데 구조가 다른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26년 1월 1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1억 8천 정도에서 2억 정도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세가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22년 4월에 2억 거래가 됐고 좀 오래됐죠. 그리고 25년 6월에 1억 5천, 24년 6월에 1억 6천에 거래가 됐다. 매매가가 1억 8천에서 2억 사이인데 전세가 1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매가에서 20% 정도 저감된 가격이 전세가일 수 있다. 이 정도는 실제로 경매를 하고 입찰을 여러 번 다녀보시면 이 정도는 안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시세가에서 10%에서 20% 정도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형성이 된다. 실제 매매가에서 10%에서 20% 정도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내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매매 시세가 1억 8천인데 1억 8천에 전세를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매에 나오면 더 싸게 낙찰이 되니까 이 가격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거래가 별로 안 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어떻게 매매 시세가를 정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의 129% 정도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세가는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냐면 그 공동주택 가격의 129%에 플러스 2, 3천만 원 정도면 시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1, 2, 3억 정도 되는 그런 집들은 시세가 이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둘째, 근저당이나 압류를 말소해야 된다. 자, 시세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은 금액으로 전세가 나왔어요. 실제로 아무 집이나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경매가 나왔던 집을 대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해당 호수가 전세에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해당 아파트를 검색을 해서 보고 시세를 한번 보죠. 아까 59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면 매매가가 4억 1천에서 3억 7천, 25년 10월 3억 6천 7백, 3억 8천. 3억 7천에서 8천 정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4억 2천 정도에도 팔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의 시세가가 형성되어 있구나. 근데 지금은 실제로 이 전세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전세가 나오더라도 해당 호수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경매에 나온 거를 한번 본 거예요. 이 건물이 3억의 전세가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호수 혹시 볼 수 있어요? 하면 가잖아요. 가서 해당 호수가 몇 동 몇 호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번지수로 등기를 뗍니다. 등기를 떼는 방법은 여기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시고 이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여기에 주소를 치면 됩니다. 방금 그 동호수를 한번 쳐볼게요, 저는. 그러면 여기 체크해 주시고 여기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나오죠. 나중에 이 소유자가 진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음 이제 이걸 결제를 하시면은 등기부등본이 딱 뜹니다. 근데 저는 경매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해당 주소가 나와 있고 아래 보시면 여기 맨 아래 주요 등기사항 요약 보내보면 소유자 현황이 나옵니다. 박某某씨 주민번호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갑구에 일반적으로 전세를 주려고 하는 집에는 이런 갑구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는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없고 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을구는 뭐냐? 을구는 이 사람이 돈 빌린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 설정 25년 6월 13일 채권 최고액 2억 2,600만 원. 이 소유자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이자를 못 갚아서 그 이자의 연체 이자를 붙이고 그리고 경매에 나와서 낙찰받고 배당 받을 때까지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빌린 거는 여기서 20%에서 30% 정도 차감한 돈을 빌린 거예요. 예를 들어 2억 2,600만 원이라고 하면 자 2억 2,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충 1억 8천 정도 아니면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전세 3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전세를 들어갈게. 그러면 이 근저당을 없애줘 라고 소유자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협의를 해주고 근저당이나 압류를 다 없애주실 거예요. 이걸 못 해주겠다 하면 비싼 돈 내고 보증되지 않은 그런 집에 내가 전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없애줄 수 있다 하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셋째, 월세를 들어갈 때 소액 임차인인지 확인을 한다. 자, 제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근저당을 없애줄 수가 없대. 아니면 압류를 없애줄 수가 없대.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집을 너무 빨리 들어가야 돼. 급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뭐냐? 국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이 적은 세대는 경매가 나와도 은행보다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전해주겠다 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소액이라는 조건도 있겠죠. 어디까지가 소액이냐? 이건 지역마다 연도마다 다릅니다. 지금 기준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 금액 이하면 나중에 경매 나왔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전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집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맞는 보증금만 넣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이 다르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계약을 하면서 먼저 물어보세요. 만약에 세 번째까지의 조건에 맞다면 계약을 하면서 먼저 물어보세요. 전입이랑 확정일자 먼저 받아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주인이 만약에 근저당이 없어도 우리랑 계약한 다음에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에 대출을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이 집에 근저당을 없애준다고 했는데 없앴다가 다시 근저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데서 갑자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이랑 확정일자 먼저 받아놓을게요. 이렇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소액 임차인인 분들은 근저당 뒤에 전입이랑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최우선 변제만큼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근저당보다 압류보다 더 앞에 전입이랑 확정일자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세 사기나 월세 사기는 이 1, 2, 3, 4번을 충족시킨다면 집값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 종류 중에 아파트 중에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이 중에 최근 건축된 건물들은 어떤 식으로 근저당을 받아 놓냐면, 건물이 있어요. 이 하나하나 소유자가 달라가지고 담보를 받고 세입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통 건물이 전부 다 한 사람의 것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건축주야. 그래가지고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모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 중에 최근에 건축된 건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변에 역이 있고 역 바로 앞에 이런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내부도 잘 지어졌단 말이죠. 주차장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 감정가가 1억 5천인데 이 사람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면, 여기 채권 최고액이 6억 9천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가지고 공동 담보로 해서 이 5억 5천 정도에 되는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실제로 이 건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불러온 겁니다. 전세가를 보면 25년 11월에 1억 3천, 25년 10월에 1억 3천, 7월에 1억 2천, 그리고 같은 평수를 다시 보면 1억 2천, 1억 2천, 1억 3천. 실제로 전세가가 1억 2천 정도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매매를 보면 매매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나와도 얼마에 내가 이게 팔릴지 모르는 거야.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도 없고 전세가만 찍혀있고 월세가만 찍혀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세가가 1억 2천인데 매매가는 모르고 1억 2천인데 여러 채를 가지고 5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1억 2천에 이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서 이 근저당이 없어지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곳은 비싼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까 1억 2천이었죠? 이 전세가를 보고 우와 1억 2천이면 여기 살지, 이런 생각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세가 다른 데보다는 싸거든. 이 근저당을 제거해 줄 수 없으니까 남들 혹하도록 이 시세를 더 싸게 내놓거든요. 결국에 여기 들어갔어요. 내가 이 근저당을 없앨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1억 2천이면 최우선 변제를 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날리는 게 대반.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3년 전에 인천에 있었던 이런 전세 사기도 이런 경우였고, 여기도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로 경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집은 비싼 돈을 주고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하고, 최우선 변제금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로 들어가야 그나마 괜찮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신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신탁? 신탁은 뭐냐?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탁사는 또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다른 데서 대출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소유자나 건축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신탁사로 찾아갑니다. 신탁회사라는 곳을 가요. 신탁사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야! 너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잖아. 나 너 못 믿으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소유권 나한테 넘겨. 이게 신탁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신탁원부라고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신탁원부를 떼봐도 사실 신탁원부가 길어요. 글도 많고 무슨 말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탁사 소유로 되어 있는 건 그 진짜 소유자, 그 사람이 임대를 낼 때도 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았는데 집주인이 신탁사의 이자를 못 내면 이건 공매로 또 넘어가요. 경매가 아니라 공매입니다. 공매로 내보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제도에 의해서 보호도 못 받고요. 그리고 내가 동의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보증금도 날리고 내가 불법으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 하면 이 신탁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소유자한테 너 내가 동의해줬지? 전세금 다 내놔. 이러고 자기네들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나갈 때 신탁사에서 그만큼 다시 돌려주느냐? 안 돌려줘요. 소유자는 오로지 내 돈으로
내 다른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주니까 신탁사로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못 돌려줘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공매로 나왔을 때는 이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동의서 자체가 없으면 돈도 못 돌려받고 내가 불법으로 거주한 사람이 된다. 근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가서 이런 거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꺼려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 물건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요. 이거 합법이고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거래하는 걸 진짜로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신탁사 동의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동의서도 못 받는다면 보증금을 정할 때 월세의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해달라고 계약 조건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매까지 나가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이번에 제 지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다세대 건축을 하면서 통째로 담보받고 임차인을 한 명씩 맞춘 경우였어요. 방금 부산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물건처럼 건물 전체를 담보를 받고 거기다가 한 명씩 월세나 전세를 넣어주는 그런 경우였어요. 전세를 1억 5천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계약할 때 주변에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경매 절차가 끝나고 나면 배당으로 아마 반 정도도 못 건지고 나가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경매 입찰을 해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경매에 입찰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를 내가 재수없는 물건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이걸 다시 팔 수 있을지는 사실 쉽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월세 사기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차근차근 이 영상을 다시 보셔서 자신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계약을 하시거나 재계약을 할 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조건에 맞는 집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